2018년 3회 4과목 유통정보입니다. 71번이고요.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A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PB 제품, 즉 프라이빗 브랜드 제품이요. 개별 브랜드의 제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사의 브랜드를 찍은 그런 제품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PB 제품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다. 발주 및 재고 정보를 제조업체들과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재고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괄호 안에 있는 용어에 해당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다. 괄호로 구축된 A몰의 시스템은 재고 정보 등 일부 비즈니스 정보들을 승인된 제조업체, 공급업체, 협력업체, 고객 또는 다른 비즈니스 업체들과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A몰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고 다른 외부의 주체들과도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요. 그게 바로 4번의 엑스트라넷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보통 이제 인트라넷하고는 상반되는 개념이죠. 인트라넷은 어떤 방화벽 같은 걸로 막혀진 그런 내부적인 공급망, 시스템망 안에 들어있는 당사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1번은 4번이고요. 72번입니다. 카플란과 노튼이 제시한 균형 성과표에 의한 성과 측정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인데 전사적 자원관리 관점. 이거는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사항들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기업이 일관된 체계를 갖춘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균형 성과표에 의한 성과 측정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BSC라고 얘기를 합니다. BSC 성과 측정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요. 그렇죠?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든지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그다음에 재무적 관점이나 고객 관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3번이고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 가번, 나번, 다번이고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하여 분석한 사실은 가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하여 분석한 사실, 그다음에 나번에 대한 설명. 사용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가공되지 않은 사실은 나라고 구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번, 다는 정황적이고 어떤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인 가로부터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많은 경험과 깊은 사료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각각의 내용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어떤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 그죠? 또는 이제 문서화된 어떤 형태 그런 것들을 일컫는 용어들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죠.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가공되거나 어떤 형식화되지 않은 내용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검토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무엇을 위한 정보다, 그죠? 이거는 다른 관점의 정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정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지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차례대로 가나 다가 정보, 자료, 지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한번 매칭을 시켜가지고 보시면은 가번은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하여 분석한 사실이다. 그죠? 뭔가 이제 가공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 어떤 형태 자체가 아닌 한번 분석과 가공을 거친 상태, 그걸 이제 정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사용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가공되지 않은 사실, 그죠? 아직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답어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은 정황적이고 어떤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인 정보로부터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많은 경험과 깊은 사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지속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하나의 선례나 사례로 남게 돼서 어떤 하나의 지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이고요. 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거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래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일단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죠? 가급적이면은 같은 조건에 최고의 효율을 발휘해 가지고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거래 처리 시스템이에요. 근데요, 2번에 대한 설명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죠? 그거는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 그건 바로 거래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경영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죠? 경영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자료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처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한 단계 넘어선 의사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게 바로 경영 정보 시스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5번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 2번에 빅데이터 분석은 정형 데이터 분석은 가능하지만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공돼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근데 비정형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아직 어떤 가공이 이루어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처리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76번입니다. 노나카의 지식전환 프로세스인 SECI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SECI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식전환 프로세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 특성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3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설명으로 보통 이제 3번은 공동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형식지에서 형식지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동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보통 사회화, 소셜리제이션, 그다음에 외제화는 익스터널리제이션, 내재화는 인터널리제이션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뭘까요? C, 컨비네이션입니다. 그죠? 조합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합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SECI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회화, 외제화, 이쪽은 내재화겠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과 같은 경우는 형식지에서 형식지를 얻는 거죠. 조합화, 조합화. 그죠? 형식지에서 형식지를 얻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형식지, 이미 현출된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현출된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가공을 하고 보다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형식지로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조합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6번은 3번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다음 77번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이 비즈니스 시스템 내에서 구현해야 될 보안 기능으로 가장 적합한 거. 보시면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보의 송수신 도중에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그죠? 중요한 게 이제 훼손 여부예요. 데이터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결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가 송신돼 가지고 수신되는 과정 중에 누가 이렇게 손대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송수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밀성은요. 기밀성은 정보가 송신돼 가지고 수신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죠? 즉 보안 유지와 관련된 것이죠. 기밀성은요. 그다음에 부인 방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부인 방지.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분명히 송신했는데 받을 사람이 나는 못 받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정보를 수신할 자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즉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아시죠? 이게 부인 방지다. 그래서 77번은 3번이 되겠고요. 그럼 78번이요. 이 비즈니스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1번인데 생산자 파워의 증대를 줄 수 있다. 생산자가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즈니스 체제에서는 맞지 않아요. 과거에 전통적인 비즈니스 체제에서는 생산자가 좀 더 파워가 있었을 텐데 점차 가면 갈수록 생산자부터 출발해 가지고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공급 사슬 범위 안에서 통합이 된 형태로 점점 유기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이제 소비자의 어떤 파워, 그죠? 그 하위 단계로 갈수록 파워가 좀 더 증대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나머지 부분,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 기반이다, 맞죠? 그다음에 정보 공개를 통한 오픈 경영이 실시된다. 요즘은 정말 이제 정보가 누구나 손쉽게, 그죠? 휴대폰만 가지고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다음에 고객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모든 업무 환경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업무 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과거의 어떤 체제와는 다른 형태로 사업이 영위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79번이고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이 비즈니스 간접 수익 창출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거. 보시면은 배너 광고에 대한 설명이죠. 배너 광고가 뭡니까? 뭔가 하나의 웹사이트를 보고 있을 때 그 옆에 막 이렇게 꼬리표처럼 들어가 있는 링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배너 광고인데, 한번 이 박스 안에 텍스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트워크에 의한 수학 체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죠? 하나의 웹사이트에 배너 광고가 막 수십 개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마케팅 효과도 효율적으로 누릴 수가 있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웹사이트에 자사 광고를 끼워 넣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배너 광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다음 80번에 RFID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RFID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구성 요소 중에 태그라는 부분이 있는데, 태그는 바코드에 비해서 적은 양의 데이터만을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아니죠.
바코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축적한 상태에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RFID 기술 도입의 주 목적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RFID 특징, 다른 보기를 보시면은 태그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식 방향에 관계없이 아이디나 정보 인식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자료를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81번 TCP/IP 계층별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봤더니 이제 5번인데 ARP라는 것이 있어요. ARP는 하드웨어 주소를 IP 주소로 매핑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ARP라고 하는 것은요. 하드웨어 주소하고 그다음에 IP 주소 간에 변환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아시죠? 하드웨어 주소를 IP 주소로 매핑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간에 변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2번 파일의 데이터 계층 구조를 순차적으로 나열한 거 5번인데 작은 순서에서 점점 크기가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죠? 비트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단순한 거죠. 0 또는 1을 나타내기 위한 단위예요. 비트. 그다음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는요. 바이트는 보통 8비트가 모여가지고 1바이트가 됩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점점 이제 늘어나요. 필드, 그다음에 레코드, 파일과 같은 형식인데 특히나 이제 레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이제 하나의 레코드 이상을 구성을 해야 파일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파일의 데이터 계층 구조가 5번과 같이 나열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83번이고요.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이렇게 표현해요.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물을 네트워킹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 효율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물 인터넷 시대의 특징을 인터넷 시대 및 모바일 시대와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3번 보시면은 정보 제공 방식이 24시간 서비스 시대에서 온 디맨드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다. 근데요, 온 디맨드 방식은 수요에 의존한 거예요. 수요. 그죠? 오직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다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언제 어디서든지 물건 구매가 가능하죠. 그죠? 당장 이제 오늘 자정 전에 결제하고 했던 물건이 바로 이제 자고 깨서 현관문 열어보면은 현관문 앞에 도착해 있기도 하고 이렇게 24시간 언제든지 구매자가 자기가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시기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온 디맨드 방식으로부터 현재 24시간 서비스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84번입니다. 이 CRM을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 전략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CRM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고객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최적화된 고객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 체계,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번인데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유행을 따라가는 서비스를 구사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소비자는
언제든지 변심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그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유행을 따라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소비자의 유행을 따라가는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러한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번이고요. 암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암묵지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아직 머릿속에 담겨 있는 지식들, 그죠? 체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열심히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아직 시험지에 답안지에 적지 않은, 표출하지 않은, 그죠? 현출하지 않은 그런 지식들을 암묵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형식지라고 하는 것은 답안지에 작성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현출한 지식을 형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4번의 내용을 봤을 때 논리적 추론 및 계산에서 생기는 인식이죠. 논리적 추론, 그 다음에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뭐예요? 현출이 됐다는 거예요. 현출이. 그럼 이거는 형식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4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놓고 보면은 전수하기 어려운 지식. 이게 내 머릿속엔 분명히 체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막상 설명을 하고 누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암묵지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 체화된 지식. 그죠? 어떻습니까? 보통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뭐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고, 그죠? 잠시 딴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몸에 체화된 거예요. 그죠? 몸에 체화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뭐 한 1, 2년 정도 운전을 안 하던 분이 과거엔 잘했었어요. 갑자기 이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시동 켜고 주행을 하더라도 운전을 잘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예 몸에 습득이 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암묵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숙련된 기능이나 노하우,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현출이 돼야 바로 이제 형식지로서 지식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86번이고요.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는, 일단 위치 정보 시스템과 괄호 기술 기반으로 개발된 포켓몬고는 출시와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주변에 포켓몬이 진짜로 있는 것 같이 합성하여 보여준다. 그죠? 예전에 뭐 포켓몬 잡으러 다닌다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그 성인들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특히 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현실에 있는 어떤 장면하고 뭐 3D 같이 입체적인 어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보통 AR이라고 표현을 하죠. AR이라고 볼 수 있는 거 1번에 증강현실을 얘기합니다. 증강현실. 분명히 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죠? 이렇게 전용 안경 같은 거 쓰고, 그죠? 헤드셋 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기 같은 것도 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마치 어떤 전사가 된 것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AR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87번이고요. 디지털 기술의 특성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보시면은
5번의 메트칼프 법칙이 적용되는 수학 체감의 법칙성입니다. 그죠? 근데 메트칼프 법칙이 적용되는 관련 내용은 수학 체감의 법칙성이 아니고 수학 체증의 법칙성이에요. 수학 체증. 수학 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고정비를 투입해 가지고 동일한 종류의 그리고 동일한 단위의 원재료를 투입했을 때 그 결과물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학 체증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야. 아시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디지털 시대에는 점점 이제 수학 체증 법칙에 따른 그런 결과가 많이 초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88번입니다. 물류의 5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죠. 일단 5번인데 일반적으로 지역 간이나 도시 간의 상품 이동으로서 지역 거점에서부터 소형 운송수단을 통해서 소매점이나 소형 고객에게 물품을 단거리 이동시키는 활동. 이게 바로 수주 기능입니까? 수주 기능이 아니고요. 수송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송 기능. 수송 기능은 물품을 뭐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하든지 각종의 운송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의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는 거. 보통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한테 현품을 이동시키는 거. 현품을 이동시키는데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무역거래다라고 하면은 격지자 간의 거래. 서로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미국에 있는 판매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구매자한테 물건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물건을 실어서 옮길 운송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행위를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수송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89번입니다. 포스 시스템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국민경제 측면과 소비자에 대한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보시면 정답이 3번이 될 텐데 품목별 재고 수준은 증가하나 전체 품목의 재고 수준은 감소한다. 포스 시스템의 도입을 한 이후에는 재고 수준의 파악이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 재고 수준뿐만 아니고 전체 품목의 재고 수준도 역시 감소를 하게 된다. 아시겠죠? 두 가지 측면이 다 감소를 하게 된다. 1번 보시면은 소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이나 상품 구입으로 쇼핑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시장 규모 파악으로 중복 투자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스 시스템은 바로바로 실시간 정보 축적과 그다음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품질과 과잉 재고 등의 조정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산업이나 정보 산업 발전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90번이고요. 지식인이나 지식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질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4번에 희소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는 암묵지 형태로 존재를 시켜야 된다. 근데요, 암묵지 형태로 존재를 시키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암묵지는 어떤 특정 개인의 또는 소수 인원의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체화되어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아직 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희소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로 전환을 시키려면은 반드시 현출을 시켜서 형식지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현출을 하는 그 방법이 외제화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외제화. 아시겠죠? SECI 모델 같은 거 있죠? 그 중에서 E에 해당하는 부분, externalization, 외제화를 통해서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희소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는 형식지 형태로 존재를 시켜야겠죠. 그래야 다른 타인한테도 전달하고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신의 일하는 방법을 부단히 개선, 개발, 혁신시켜야 된다. 많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신이 터득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을 해야 되며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90번은 4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강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